26년 6월 정부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동시에 좀 발표를 했습니다. 호남에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 규모는 무려 800조 원 이상. 삼성전자가 425조 원, SK하이닉스가 470조 원입니다. 자, 들어가기 앞서서 본 영상은 뉴스 보도를 바탕으로 한 시사경제 분석 콘텐츠입니다. 투자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시지는 마시길 바랄게요. 자, 800조 원이면 대한민국 1년 예산의 절반이 넘는 돈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초대형 국책 프로젝트 발표 우리 많이 봐왔었죠. 이번엔 진짜 다르다는 그런 말돈을 따라 붙었었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발표가 왜 나왔는지, 로드맵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실제로 완공되기까지 넘어야 할 리스크가 무엇인지 팩트 위주로 다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첫 번째, 정확히 무슨 일이 발표됐는지, 두 번째, 하필 호남인지, 왜 호남인지, 세 번째, 리스크가 뭐가 있는지, 이런 거 좀 보도록 하고, 제 나름 결론까지도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정확히 무슨 발표였는지부터 볼게요. 26년 6월 29일, 정부가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중 하나로 이제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이 공식화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광주를 중심으로 약 425조 원, SK하이닉스는 전남, 서남권을 중심으로 약 470조 원, 합산하면 약 800조 원 규모인데요. 두 회사 모두 각각 신규 팹 2기씩, 그 다음에 총 4기를 짓겠다고 밝혔어요. 그래서 일부 보도에서는 향후 최대 10기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만약 이 규모가 현실화되려면 지금 경기도 용인에 짓고 있는 반도체 클러스터 필적하는 제2의 메가 클러스터가 되는 셈이죠. 자,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있죠. 왜 하필 호남일까요? 단순히 이제 지역 균형 발전해야 하니까 라면 설득력이 좀 약합니다. 실제로는 훨씬 구체적인 산업적 이유가 좀 있어요. 바로 RE100인데요. 반도체를 사가는 글로벌 고객사들, 특히 애플이나 구글 같은 빅테크들이 이제는 이제 재생에너지 100%로 만든 반도체만 쓰겠다는 요구를 점점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도체 팹은 전력을 어마어마하게 써요. 근데 호남은 태양광과 해상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인프라가 전국에서 가장 풍부한 지역으로 꼽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결정은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명분과 함께 글로벌 공급망이 요구하는 RE100 대응이라는 실질적 이유가 함께 깔려 있는 겁니다. 자, 유력 후보지도 이미 좁혀지고 있어요. 이제 이 삼성전자는 광주, 북구와 이제 장성군에 걸친 첨단 3지구를, SK하이닉스는 전남, 서남권 그리고 해남, 솔라시도 인근을 유력하게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정은 이렇습니다. 정부는 올해 안에 사업 시행자 선정과 산업단지 후보지를 이 지정을 좀 마치겠다고 좀 밝혔고요. 이후 전력 용수 확보와 인허가 절차를 진행해서 대통령 임기 내 착공, 그리고 4년 내 1차 완공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부터 최대한 서둘러도 실제 첫 생산까지는 2030년 전후가 될 거란 얘기죠. 여기까지가 발표된 공식 계획입니다. 이제부터는 이 계획이 현실되기까지 넘어야 할 진짜 리스크를 좀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리스크는 바로 물이에요. 반도체 공정에는 초순수라는 매우 깨끗한 물이 대량으로 필요한데요. 호남권 클러스터가 정상 가동되려면 하루 65만 톤, 연간으로는 3,650만 ton의 물이 필요합니다. 정부 계획은 동복댐에서 30만 톤, 주암댐과 장흥댐에서 15만 톤, 이제 보성강댐에서 10만 톤, 나주댐에서 10만 톤을 끌어오는 방식인데요. 문제는 지금 이 댐들이 저수지율이 이미 낮다는 거예요. 그래서 26년 8월 기준 이 광주의 주 상수원인 동북댐 저수율은 50%대, 주암댐은 40%대에 머물러 있어요. 심지어 정부가 작성한 이제 하천 유역 수자원 관리 계획에서도 극한 가뭄이 오면 영산강 유역에서만 연간 7,140만 톤이 부족할 수 있다고 이미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심지어 농업 용수와의 이제 충돌도 불가피하겠죠. 반도체 공장에 물을 몰아주면
이제 그만큼 농업 현장이 받는 물이 줄어드는 거니까요. 정부는 공급에 문제 없다는 입장이지만 물은 날씨에 좌우되는 자원이라 장담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자, 두 번째 리스크는 전력입니다. 호남 클러스터가 완전 가동되려면 필요한 전력이 약 40기가와트. 이건 대한민국 전체 전력 수의 절반을 훌쩍 넘는 규모예요. 이 정도 전력을 감당하려면 한전이 송변전 설비를 사실상 새로 깔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송전탑,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지역 주민들은 재산 가치 하락이나 환경 문제를 이유로 반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짓고 있는 용인반도체 클러스터도 인근 안성시가 방류수와 송전망 문제로 반발하면서 착공이 3년이나 늦춰진 전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호남도 비슷한 갈등이 재현될 가능성이 낮지는 않았습니다. 세 번째는 인력입니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취업 난방한 개선은 이제 평택, 그 다음에 연구개발 난방한 개선은 판교. 우수한 인재와 연구개발 기능이 얼마나 수도권에 쏠려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사례도 있죠. 광주과학기술원 GIST에서 반도체 회로를 전공하고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한 학생은 학위를 마치면 이제 서울로 갈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유가 광주에는 내 전공을 살릴 만한 일자리 자체가 없어서였습니다. 팹을 아무리 크게 지어도 정작 그 팹을 채울 그런 이제 고급 인력이 수도권에서 쉽게 내려오지 않는다는 게 업계가 지방 진출을 가장 꺼리는 이유로 또 꼽히기도 합니다. 자, 네 번째는 생태계예요. 반도체는 팹 하나로 완성되는 산업이 아닙니다. 소재, 부품, 장비, 이른바 소부장 기업들이 촘촘하게 얽혀야 돌아가는 산업이죠. 그런데 지금 서남권, 그러니까 광주, 전남, 전북의 반도체 관련 기업 비중은 전체의 2.6%에 불과합니다. 반면 수도권은 69.4%를 차지하고 있어요. 삼성과 SK하이닉스 같은 이제 앵커 기업이 호남으로 이전한다 해도 그 밑에서 부품을 대는 수백 개의 협력 업체들이 단기간에 함께 옮겨오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기존 거래처, 숙련, 인력, 그 다음에 이제 물류망 통째로 옮겨야 하는데 이게 몇 년 안에 될 일이 아니죠. 그래서 야당 일각에서는 일본도 반도체 공장을 전국에 쪼개짓다가 생태계가 파편화되면서 경쟁력을 잃었다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인데요. 바로 삼성과 SK하이닉스 정말 자발적으로 호남을 선택한 게 맞느냐는 겁니다. 원래 기업의 투자 결정은 시장성과 수익성을 따져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번 건 정부가 먼저 지역을 정하고 기업의 투자를 요청하는 역순으로 진행이 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치가 기업을 대신해 투자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기업이 투자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비판이 대표적이에요. 실제로 삼성전자 사장 출신인 이제 이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제 토론회에서 전력, 용수, 인력 같은 핵심 인프라에 대한 구체적 실현 방안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라고 직접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발표된 숫자와 실제 실행 의지 사이에 간극이 있다는 정황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 셈입니다. 자, 마지막 여섯 번째는 타이밍입니다. 지금은 AI 붐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가 초호황을 누리고 있죠. 월가 전망을 보면 이 공급 부족 현상이 최소 28년 이상 상반기까지 이어질 거라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예요. 28년부터 2030년 사이에는 이번 호황기 투자된 신규 생산 능력 그리고 중국 업체들의 이런 증설 물량까지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수급이 일시적으로 완화되거나 공급 과잉으로 돌아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그런데 호남 클러스터의 이제 1차 완공 가동 목표 시점이 바로 2030년 전후예요. 즉 팹이 완공돼서 첫 제품을 찍어낼 때 하필 시장은 조정 국면에 들어서 있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물론 삼성과 SK하이닉스도 이 리스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착공은 하되 양산 시점을 시장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조절할 가능성이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짚어드린 6가지 리스크 한 번에 좀 정리를 해보면 물 부족, 전력망 신설, 그 다음에 인력 유치, 생태계 파편화, 그 다음에 기업의 실행 의지, 그리고 완공 시점까지 반도체 사이클의 엇박자까지 물과 전력은 시간과 돈을 들이면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한 인프라 문제에 가깝지만 인력과 생태계는 구조적인 문제라 훨씬 더 오래 걸릴 겁니다. 다시 말해 팹은 완공됐는데
정작 일할 사람도 함께할 협력업체도 없다는 시나리오가 가장 현실적인 리스크로 꼽힌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이 프로젝트 가능성이 얼마나 되겠냐? 과거와 다른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리백이라는 명확한 산업적 이유가 있고 정부가 올해 안에 사업 시행자와 그 다음에 산단 지정까지 마치겠다며 구체적인 실행 일정까지 제시를 했죠. 단, 이 순한 정치 구호 수준을 넘어선 건 맞다. 다만 800조 원이라는 발표된 숫자가 그대로 실현될지 별개 의문입니다. 과거에도 기업들이 수백조 원대 투자를 발표했다가 사후 환경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흐지부지 된 사례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앞으로 1, 2년 안에 사업 시행자, 그리고 시행자 선정, 그리고 이제 그 산단 지정, 그리고 실제 착공이 이루어지는지를 지켜보는 게 이 프로젝트의 진짜 실현 가능성 가늠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영상으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가 왜 나왔고 뭐가 발목을 잡을 수 있는지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프로젝트 뉴스에 한번 나오고 끝날 이 사안이 아니라 앞으로 몇 년에 걸쳐서 계속 지켜봐야 할 이슈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사업 시행자 선정이나 뭐 착공 같은 큰 진전이 있을 때 라이브에서 또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